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4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날씨가 조금 따뜻한 게 아니라 좀 더울 정도로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러라고 하브이, 뭐 요즘 보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마러라고 하브이서가 그저 뭐 보고서가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파일은 안 올라가니까 제가 그림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고 벌써 변화가 왔나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변화가 벌써 왔나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건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르로가 하브인데요. 미국 경제와 한국 부동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마르라고 하브이, 이게 자꾸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좀 쇼킹합니다. 사실 내용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미국 영구채 100년짜리 얘기 나오고 플라자 하브 2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하브 이후에 2년 만에 주식이 폭락됐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4월 부동산 시장이 좀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어를 좀 강하게 썼는데 강남 빙하기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보면 빙하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변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나 갖고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방향성을 읽은 것일까 시장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하락 거래가 50% 이상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01 뭐 0이 이렇게 뭐 통계 약간 뭐 자꾸 조작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한국 부동산 통계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조작하기도 하고 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손을 대 가지고 통계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통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전 대통령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과연 그거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피치, 이 마라라고 하브에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의 플로리다 주입니다. 플로리다 주인데 보시는 것 같이 이 따뜻한 데잖아요. 되게 따뜻한 데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서 그 뭐 휴가철로도 되고 휴양철로도 가고 하는데 요 라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웨스트팜 비치라는 데가 요 근처에 있는데 플로리다 주에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확대해 보면 조금 더 가면 요 정도 됩니다. 중간에 웨스트팜 비치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 다 해변입니다. 해수욕장 쭉 있고 낮은 해변이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루라고 클럽이에요. 클럽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루라고 합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월가에서 만든 겁니다. 그 플라자 합의처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한 것처럼 이 별장에서 하지 않을까. 이게 겨울 별장이거든요. 겨울 별장을 쓴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이거 예전에 샀습니다. 산 건데 여기서 이게 이제 마러라고 이제 클럽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마러라고 합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번 주인가 몇 주 전에 제가 트럼프 슬럼프 경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라인 맞춰가지고 너무 막 가니까 이제 뭐 지금 이거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졌고 미국 국민들도 좀 싫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도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슬럼프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마러라고 별장 말씀드린 대로 겨울 별장인데 트럼프의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여기 보시면 경제자문위원장에도 미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자문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올해 6월에 이제 인사청문 거쳐가지고 됐는데 글로벌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가이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 요점이 미국 무역 적자는 강달러가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 EU 등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 보고서에 이미 있어요. 있고 이런 단어까지 나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얘기는 100년 연구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저는 예전 같지 않다고 봅니다. 미 무역 적자는 강달러가 원인이고 중국, EU 등을 관세로 압박해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끌어내야. 물론 기축통화국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맞는 얘기도 같아요. 미국이 뭐 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는데 또 그거를 그대로 100%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빚쟁이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냥 종이돈 하나 푼 거 기축통화국이라고? 딴 나라도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빚은 지들도 계속 돌아가요. 그걸 갖다는데 왜 자기들이 풍부하게 쓰고 자기 능력에 안 맞게 풍부하게 썼으면 빚을 갚아야죠. 근데 그런 시간 없이 그냥 가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밀원의 입장인데 물론 기축통화국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요건데 강달러 세계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대주민 자산을 공급하고 안보 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대는 일이 안보 이제 팔이 시작됩니다. 미국에는 더욱 부담스러워진다. 물론 경찰 국가로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우크라이나 대하는 거 봐도 그렇고 마치 종전하는 것 같고 도와준다 그랬다가 우크라이나가 미국 말을 듣고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철저하게 자국 보호적인 관념이 많습니다. 물론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축통화로 인해서 국민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고 전 세계의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산 능력에 비해서 물론 이제 새로운 또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 리더로서 역할을 또 잘하면 또 전 세계가 박수 치겠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 거예요. 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학자들은 다 반대 얘기를 합니다. 개똥 철학이다. 트럼프 사람들의 경제 논리는 말 앞에 마찰을 두는 꼴이다. 미국 무역 적자 원인은 저축률이 없잖아요. 여기 좀 떨어졌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과소비 등 실물 경제 변수들이다. 강달러라는 거는 강한 달러니까 채권을 팔면 사잖아요, 사람들이. 차용증을 써주면. 전 세계가 사주잖아요. 사줘가지고 그 돈으로 또 이자를 내고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갖다가 메꿔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상태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미국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저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던지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채 발행으로 미국 이자는 이 강달러를 유지해야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런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일단 플라자 하브 2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5개국이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제2의 플라자 합의다. 그리고 블랙 먼데이다. 이 말이 좀 무섭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식이 많이 안 좋은데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이 10월 19일 날 블랙 먼데이가 벌어졌잖아요. 다우 지수가 하루에만 22.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85년도에 10월 달에 플라잡을 맺었는데 나아진 게 아니라 주식 폭락 사태가 왔는데 지금 약간 주식이 그렇잖아요. 너무 빨리 왔죠. 그리고 플라자 합의가 지금은 합의가 없잖아요. 근데 관세부터 먼저 들어갔잖아요. 관세. 그 부분도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중국이 반격이 좀 거세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도 긴축을 들어가야죠. 제가 볼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부위에 약달러를 지지하고 싶고 금리 인하를 하고 싶지만 그랬을 때 국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일본 자본을 빌려가지고 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투자했던 것들이 미국 달러는 약해지고 엔화는 강세가 되면은 이게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일본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뭐 단기하고 장기하고 뭐 핑퐁 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은 환차익도 있지만 환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탈하겠죠. 이때 이제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분양 제가 그 고향 창릉 이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실거주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요. 실거주고 부담이 없다라고 가정됐을 때는 하셔도 좋다, 괜찮다. 미래를 봤을 때 주거용으로는 쾌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나 이러면 진짜 부담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강남사구 거래 빙하기입니다. 강남사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1월에 184개 뭐 200개만 이렇게 가고 2월에 500대 400대로 쫙 가고요. 3월에는 최고점 찍습니다. 715 토지거래 허가 2월 10일에 풀면서 1월 달에 세미나 해가지고 좀 붐 띄우고 언론들이 받쳐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월에 피크를 쳤는데 이거 경제가 발전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토지거래 하나 풀린 것 같고 지금 바람몰이 하나 이런 또 그리고 잘못된 신호를 주나 시장에 이렇게 판단한 정부가 부랴부랴 3월 19일 날 모여가지고 온 기관이 모여가지고 발표했잖아요. 확대 재지정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7월부터 줄이는 거를 5월로 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을 넣으니까 시장이 좋게 얘기하면 투기꾼들이 사그라졌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관망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겠지만 투기꾼들은 지금 빠져나온 분도 계실 거고 또 일반 뭐 투기꾼이 아니더라도 뭐 차익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물론 영끌하신 분들도 어려워서 간혹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일부라고 보고 여하튼 시장이 꺾였습니다. 이렇게 4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7, 0, 뭐 강남구 7, 서초구 0, 송파구 6, 용산구 1, 500개, 5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러면 아직 4월 21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두 배 곱한다 그럴까요? 두 배 곱하면 되겠죠. 두 배 돈, 세 배 정도? 세 배? 그러면 3 곱해 보십시오. 이 전달에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1월 달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방송에서 항상. 무슨 얘기 드렸었죠? 요 올해는 다르다. 올해도 정부 그 대출 지원금이 나오는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빨리 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변수가 두 개 생겼죠. 아무런 시장 변화가 없어도 그렇다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트럼프발 경제 리스크가 생겼고 오세훈발 일시적 반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엉켜지면서 시장이 약간 혼동스러워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도 저번 주에 좀 짚어드렸지만 일기 신도시도 지금 펌핑 좀 많이 선도지구 지정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지금 조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확하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2, 3, 4, 5 상승하고 하반기 빠르면 6월, 7월부터 하반기에는 세게 큰일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하시고 시장에 접하시고 내 집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바닥이에요. 이거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거 0개, 뭐 6개, 50개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강동구하고 성동구가 조금 50개 단위 끊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천구, 목동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6, 7월 되면 조정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국 거래량의 분위기를 보시면 3월 27일인데 4월 14일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흐름이 어떤가요? 빨간 게 이제 제가 하락 계속하는 거라고 썼는데 서울하고 수도권이 약간 서울은 그대로인데 수도권이 0.02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조금 조장 냄새가 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정성적 요인이라는 황당한 통계를 갖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도권은 보합 내지는 약세, 약보합 정도 간다고 보면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플러스 6이 3월달 2주째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요 울산이 지금 다시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뭐 10억짜리면 20만 원 오른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받쳐줬을 때 이렇게 어떤 가격의 지수도 상승을 보인다라면 제가 이걸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 4, 5, 6은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 정책 금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못 쓴다는 거는 대선 이슈도 있고 또 세종시에 대한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 거래를 보니까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익 예전에 뭐 분양받은 분들은 아직도 차익이 발생한 상태니까 빨리 터시고 나오시려는 분들이 그냥 하락거래도 파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영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도 66건 보시면 이제 전체 흐름은 하락이 지금 많아진 형태예요. 성동구는 터닝 포인트 아니었는데 완전 터닝 됐고, 광진구도 확실히 하락이 더 많고 14, 6이니까요. 터닝 포인트를 돌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뭐 4월, 5월, 6월 가더라도 7월에는 꺾일 것 같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7월부터 접근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나 금융위원회가 뻘짓만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구독자분이 한번 말씀 주셨는데 금융위원회 이 계신 카르텔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만들 텐데요. 지분형 무슨 뭐 모기지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시범으로 한다는데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부동산 법을 띄우는 연구에서 했던 건데요. 해피투 바이 뭐 상품이라고 그러죠. 헬프 투 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했다가 몇 년 만에 버블 터지고 이래가지고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들여오겠다 그래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요번에 세미나 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거 한번 다뤄야겠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스를 가지고 투자자나 투기자들은 한 번 더 튕기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이런데 쉬어가야죠. 쉬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쉬어가는 타임이 올 것 같고, 또 경제를 생각하면 또 너무 부동산에 또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에서 갈지가 좀 보이잖아요. 연착륙,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심각한 부분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 창릉 본청약에 뭐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입지가 좋고 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또 다 같이 보시는 편에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S5 블록 여기 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좋고 이 교통이 좋아집니다. 이 창릉역에서 한 걸어서 한 1km니까 한 15분,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역전해서 가깝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한 29년, 30년에 개통된다고 하니까 GTX가 빠르면 27, 8년 됩니다. 이거 돈만 투입이 되면 시공사 데려다가.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로 저는 충분히 넉넉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빠르면 27년이고 그리고 입주는 28년 후반인데 29년 30년 그러니까 28, 29, 30, 31년 한 2, 3년 정도 고생하시면 여기가 이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럼 성숙 도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분양가 분명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사실 기존 주택을 제가 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단지들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들이 기존 주택인데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도리어 내려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신축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두 개 비교하시면서 여유라기보다는 크게 부담이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면 분양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부담된다 그러시면은 조금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생활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쪼이거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저는 포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한 3, 4년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 그리고 고양 창릉 여기는 이렇게 쓰리벨에서 다 좋습니다. 물론 신도시들이 다 이렇게 좋게 지었어요.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는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죠. 분양가를 이 국토부가 올린 바람에 이게 이제 우리 서민들한테,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새로운 정부에서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제가 볼 때 그 정도 안 올려도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미 예전에 다 정리됐고 2022년도 이때 건축비 오를 만큼 오른 거 갖고 사전 분양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2023, 4년도 건축비가 올랐나요, 심하게? 환율 때문에 좀 오른 건 있는데 도리어 무연탄 이런 건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 원료 중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이거 나중에 한번 감사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교통 개선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남 교산도 마찬가지고, 하남 교산은 제가 따로 한번 구독자분 말씀드렸는데 신도시 하남 교산하고 딴 데 있잖아요. 딴 데도 한번 모아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교통계획이 이렇게 잘 잡혀 있어요. 예산이 2조 2천억 정도까지가 이미 대광이라고 그러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이제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 원인도 됩니다. 이게 2조 2천억 원을
사업비에서 투입하는 거로 좀 이 분양한 수익에서 이 전체 사업비에서 1-20%를 갖다가 이 교통망 계획에다 투입하는 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6호선 연장이 있고 여기 가렸는데요. 양재 그 고양에서 이 순환 이 지하 고속도로가 여기 낮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이게 고양에서 양재 강남역 부근까지 거의 2-30분이면 도착합니다. 차로 지하 고속도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호재니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3년이고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감정가들이 비싸죠.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조성원가 제도를 그대로 썼으면 이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거든요. 이게 감정가 해가지고 시세 뭐 10% 20% 이렇게 차별 두는 제도가 바뀌었는데 조성원가 제도면은 기억나시겠지만 2-3년 전에 파주나 동탄에 분양할 때 시세가 막 10억 가는데 원가제로 국민들한테 돌려주니까 4억 5억이 분양됐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LH가 무슨 국민들 데리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이 다시 한번 좀 재정립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성북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축 내려갔고요. 말씀드린 대로 4월 거래량은 22,000에서 한 25,00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도 관망세로 돌아섰고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 4, 5월, 6월은 갈 거고 빠르면 7월 정도에 조금 조정 분위기가 올 거다는데 이게 벌써 와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역효과라 그럴까요? 토지거래 허가로 펌핑됐던 것들이 이게 좀 역효과가 좀 난 것 같아요. 도리어 좀 찬찬히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그러나 이제 5월 달에 뭐 금리나 뭐 설이 자꾸 나오는데 미국 상황 보고 결정하겠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 자영업자나 건설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는 총재들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금리 내려가지고 부동산 넘어가면 안 되는데 투트랙 전략만 잘 진행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회가 뻘짓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지분 적립형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그 영국의 뭐 헬프 투 바이 뭐 프로그램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완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냉정하게 그게 왜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 비판에 대한 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이렇게 바닥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지금 20이니까 3배 더하면은 이게 지금 한 1,000건 되거든요. 한 3,000건 정도 한 여기 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반 수준. 그럼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 주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났고 그죠? 2023년도에도 이렇게 늘어났고 24년도는 많이 늘어났고 25년도도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과부하 걸렸었죠. 서울 예년보다 빠른 불장 영끌 향후 2, 3개월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더 이상 사기에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요번 한 주도 여러분 날씨가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봄비가 좀 왔었죠. 잘 건강 챙기시고 봄을 맞이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또 주택시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새로운 대선 공약에서 후보들이 청년과 무주택자분들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남하고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시간 되면 만들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행복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